여러분 이 장면 많이 보셨죠? 이 영화를 모르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직접 관람하지는 않았어도 이 장면을 보신다면 자연스럽게 영화의 제목과 명대사, 배우들이 연이어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윤종빈 감독의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 범죄 영화라고 하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그 작품성과 내용 측면에서 훌륭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진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시피 이 영화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의 대다수는 흔히 우리가 조직폭력배, 줄여서 조폭이라고 칭하는 부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보다는 주먹을 앞세우고 합법보다는 불법적인 사안에 종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이러한 조직적인 집단과 활동이 너무나도 팽배했던 1980년대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나올 법한 이야기가 현실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룸살롱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전말입니다. 사당동에 있는 한 정형외과. 평화로웠던 병원에 험상궂은 인상의 남성들이 들이닥칩니다. 4명의 남성을 정형외과로 데리고 들어온 그들은 2명의 남성은 병원 1층 계단에,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병원 2층에 수술실에 던져놓고 교통사고 환자라고 외친 뒤 그대로 병원 밖을 빠져나갑니다. 교통사고 환자 넷을 직접 병원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계단과 수술실에 던지듯 놓고 간 이들은 누구일까요?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이 놓고 간 4명의 남성이 모두 이미 숨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숨진 상태로 이 정형외과 병원에 도착한 거예요.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래되지 않은 과거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이곳은 사건 당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던 서진회관이라는 대형 룸살롱입니다. 룸살롱은 일반 술집과는 다르게 룸 형식으로 나뉘어진 개인 공간에서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설계된 술집입니다. 이 서진회관이라는 곳은 일대에서 내로라 할 정도로 크고 유명한 업소였어요. 서울 목포파라고 알려진 조직폭력배 일당이 관리하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했었고요. 사업 수완도 꽤나 좋았다고 합니다. 별 사건 사고 없이 굴러가던 이 서진회관에서 하나의 잔인한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모든 일은 1986년 8월 14일에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광복절 전야제였습니다. 다음 날이 휴일이었던 만큼 서진회관에도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룸은 포화 상태였죠. 그 중에서도 16호실과 20호실, 이 두 곳은 당시에 이 업소를 관리하고 있었던 서울 목포파 조직원들의 장소였습니다. 이들 역시 자신들의 구역에 모여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죠. 자, 이 사건을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황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 목포파의 조직도입니다. 당시 목포파의 도목인 정요섭과 조직원 몇 명은 20호실에 있었고요. 사건의 주요 인물인 장진석, 김동술, 박영진, 고금석 등을 비롯한 8명의 조직원들은 그 앞에 위치한 16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8명은 같은 조직이라는 것 이외에도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이들 모두 경기도 소재의 한 유도대학 출신으로 같은 대학교를 졸업한 선후배 관계라는 거죠. 단순한 조직적인 유대감을 넘어서 가족 같은 사이로 지냈다는 말까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조직 내부에서 사건이 벌어졌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사건의 조짐은 이들의 바로 옆방에 위치한 17호실에서 벌어집니다. 그 방에는 총 7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 17호실에 있었던 7명의 사람들은요, 목포 출신의 조직폭력배 집단이었고요. 만보파라고 불렸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만보파의 조직도입니다. 이 만보파는요, 서울 목포파와 같은 목포 지역 출신입니다. 당시 같은 부류에 종사하고 있던 단체에게 강한 위협을 행사하던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창 축하 파티를 벌이고 있었어요. 17호실에서.
어떤 축하 파티였냐면 교통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들어갔던 조직원인 고용수가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사실 이 만보파는 목포파와 평소 그리 달갑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목포파가 운영하던 룸살롱을 축하 파티의 자리로 정하게 됩니다. 사전에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였죠.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당시에 목포파 조직원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7호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있었던 그 호실의 바로 옆에 만보파가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도 못했던 거죠. 그때까지는 서로 몰랐기 때문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장소에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한창 신나게 축하 파티를 하던 만보파 일행의 방 안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불행의 신호탄이 됐죠. 이 만보파 조직원 중에 한 명이 술시중을 들고 있었던 남성 종업원, 일명 웨이터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그를 구타한 거예요. 마구잡이로 심하게 때렸습니다. 주변의 조직원들이 말릴 정도였다고 해요. 웨이터는 영문도 모른 채 심하게 얻어맞았고요.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억울했겠죠. 여기저기 부상도 입었을 겁니다. 웨이터가 울면서 복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울고 있는 웨이터를 화장실에 다녀오던 목포파 조직원 중 한 명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업소에서 그것도 동생처럼 아끼던 직원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묻는 그에게 웨이터는 만보파가 와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들이 자신을 구타했다는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전말을 전해들은 조직원이 곧장 방으로 돌아왔고요. 모든 사실을 일행에게 알립니다. 목포파는 자신들의 관할 구역에 허락 없이 밀고 들어와 술을 마시는 것도 모자라 일하는 사람까지 폭행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만보파를 치고 싶었지만 이들은 선뜻 16호실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당시 목포파 조직원들 중에는 아직 실전 경험이 부족한 20대의 어린 조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편인 만보파도 20대 조직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포파보다 실전 경험이 많았고 싸움에 굉장히 노련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만보파의 행동대장인 조원섭은 그 일대에서 유명한 싸움꾼으로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선제 공격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고요. 여러 가지의 계획과 작전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만보파가 아무런 무기도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내고 가지고 있던 칼과 야구방망이를 꺼내듭니다. 목포파 조직원들은 곧장 17호실로 향했습니다. 만보파가 있는 이 17호실로 향한 것이죠. 방문을 열어 젖히고 소리를 지르며 난입했고요. 손에 들고 있던 무기를 휘두르기 시작했죠. 그들은 닥치는 대로 방 안에 있던 만보파 조직원들을 공격합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만취의 무방비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 만보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동물이나 사람이 상대를 향해서 가장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격을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두려움에 지배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상대의 반격과 제압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가장 강하고 잔인한 공격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아마 목포파 조직원들의 무의식 속에는 평소에 자신들보다 강하다고 여겼던 만보파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사건 현장입니다. 당시의 사건 현장을 보면 얼마나 끔찍한 사륙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기자는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 무자비한 행위로 인해 사건 현장에 있던 만보파 조직원 7명 중 고용수, 조원섭, 장경식, 송재익 등 총 4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나머지 3명 역시 중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목포파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었던 만보파의 행동대장 조원섭이 가장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여느 술집 살인 사건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보통은 현장에다가 내버려두고 도주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들은 사망한 4명의 시신을 자신들의 승용차에 태운 뒤 룸살롱을 나섭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요, 서진회관으로부터 약 8km 정도 떨어진 사당동의 한 정형외과였습니다. 그들은 정형외과에 들어가서 4명의 피해자 중 2명은 병원 1층 계단에, 나머지 2명은 2층 수술실에 던져놓고 여기 교통사고 환자라고 외친 뒤에 그대로 도주하죠. 이미 숨진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이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조직의 일원 중에 한 명인 홍성규라는 사람이 입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가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범행 직후에 도주했던 범인들은 사건의 파장이 예상보다 커지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의 수사가 사건 현장인 서진회관을 중심으로 규모를 점점 키워가자 한두 명씩 자수하기 시작하죠. 사진 속의 인물들이 수사 초기에 자수했던 사람들입니다. 왼쪽부터 목포파 두목인 정요섭, 고금섭, 강종휴, 박영신입니다. 전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여기에 주범인 장진석과 김동술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디론가 도주해버린 상태였어요. 그들을 잡기 위한 추적도 시작이 됐지만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포파는 수사 과정에 혼선을 주기 위해 실제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조직원들까지 출연해 위장으로 자수시키는 일을 자행합니다. 아마 조직의 부두목인 장진석과 행동대장 김동수를 보호함으로써 두목인 정요섭이 잡혀들어 가더라도 이 조직을 이끌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행히 사건 발생 4일 후에 경찰은 전라북도 임실군 운안면에서 낚시꾼으로 위장해 헛간에 숨어 살던 장진석과 김동수를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과정이 상당히 위험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용의자들이 조직폭력배의 일원이었던 만큼 덩치도 일반 사람에 비해 거대했고 무장까지 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경찰은 이 두 사람을 잡기 위해서 5명의 특수무술인 형사들을 현장에 파견시켰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졌다는 것을 눈치챈 두 사람이 예상대로 흉기를 든 채 강렬하게 저항을 했지만 노련한 형사들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잡힌 뒤 이들의 인터뷰가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심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장진석은 매우 후련하다. 이제 다 끝났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김동술은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불효를 저질러 매우 후회스럽다. 남자로 태어나 정의롭게 살고 사무라이처럼 의리 있게 죽고 싶었는데 이제는 다 틀려버렸다. 이처럼 그들이 서초경찰서의 취조실로 들어가기 직전에 보여주었던 모습은 나름 여유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취조가 시작되고 나니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며 조사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총 12명의 조직원들이 구속이 됩니다. 항소와 상고가 이루어졌고요. 1987년 10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이 됐죠. 사건의 주요 인물이었던 장진석과 김동술, 고금석은 사형을 선고받게 됐고요. 나머지 조직원들에게는 각자의 가담 여부와 정도에 따라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사건 발생 약 3년 뒤인 1989년 8월 김동술과 고금석은 예정된 절차에 따라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장진석은 어찌된 영문인지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고요. 3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7년 12월 22일 특별사면되어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1980년대 중후반쯤에 벌어졌던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 전에도 조직 간의 집단 사건은 존재했습니다. 1970년대 조양은의 신상사파 습격 사건과 그에 따른 보복으로 이루어진 김태촌 집단 칼부림 사건을 예로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서진 룸살롱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당대 조직 간 사건이라 하면 단연 이 사건이 화두에 올랐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조직 간 폭력 소재의 허용 수위가 높아진 것도 이때부터라고 하네요. 자, 여담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주범인 목포파 조직원들이 재학하거나 졸업한 유도대학은 조폭 양성소라는 오명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급기야 대학의 이름까지 변경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주로 유흥업소를 중심으로의 활동구역을 넓혀가던 조직폭력배들은 이 사건의 파장으로 인해 경찰의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불법적인 사업 이외에도 건설과 금융, 부동산 등 보다 합법적인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시키기 시작했죠. 과거에 비해 많이 희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다주는 조직폭력배라는 집단. 유흥과 폭력, 약물 유통과 같은 불법적인 일에 종사하지 않고도 모두가 웃으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바라는 것은 그저 이상일 뿐일까요? 지금까지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